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각 가정에 지급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 지역과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코로나19로 꽉 막혔던 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며 또다시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체감 효과는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것인지, 또 논의를 확장해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본소득 도입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자료화면 보면서 잠깐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 제도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을 줬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카드와 상품권, 선불카드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만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사용 지역은 광역단체 내,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하현수 회장님. 네.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 감지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튼 2020년도 연초부터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3월 달에는 대구 경북 지역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3월, 4월에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우리나라 경기가 다 죽다시피 했습니다. 2019년도 3, 4월을 대비해서 보더라도 한 20, 30%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전통시장의 그 상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시장으로 오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들, 뭐 슈퍼가 됐던 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래도 큰 역할을 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나오니까 실제로 주머니로 막 돈이 들어와서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 재난지원금 카드가 나온 뒤로 한 40, 50% 내지는 60%까지. 예. 저도 이제 가게를 하면서 저녁에 가서 매출을 보면은 카드 건수가 50%, 60% 정도 늘어났다는 게 큰 고무적이었습니다. 한 60% 정도 늘어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자, 이제 하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난지원금이 실제 누군가의 숨통을 틔워주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각종 지표에서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지역별 경기 체감 지수입니다. 전통시장의 5월 체감 경기 지수가 전달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라북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33.9포인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업종별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인데요. 대중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트나 식료품 사는데 많이 쓴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주유, 의료, 잡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업종별로 이제 재난지원금 매출액 증가율인데요. 재난지원금이 지급 안 된 5월 첫 주에 비해서 5월 마지막 주의 매출 증가율 비교입니다. 안경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66.2%. 그다음에 이제 병원 약국의 증가율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이나 서점, 헬스나 임의용 분야도 매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무리를 하면서까지 지출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영세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용처를 공공요금이나 교통요금, 그리고 집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재난 기본소득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을 제한하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난 때문에 경제 활동이 급도로 위축됐고, 아까 하현수 회장님 말씀처럼 매출의 반절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층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이렇게 결정한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공공요금을 받는 경제 주체는 정부고,
그다음에 교통요금을 받는 경제 주체는 버스 회사고 집세를 받는 경제 주체는 이제 건물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제로 그 현금이나 많은 자금들이 굉장히 그 긴급하냐 그런 점에서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층 경제 활동에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잡화점 이쪽에 조금 더 돈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편 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려운 집세를 못 내서 그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원들이 필요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제한한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 다만 좀 후속 조치가 좀 빨리 네. 일어났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현재와 같은 사용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네. 말씀하시는. 우리 양 국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신가요? 네, 일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계층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다른 형태로 보완을 하더라도 현재의 그 방법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위기를 겪다 보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도 앞다퉈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전주시가 52만 7천 원인데요. 4만여 명에게 선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시군민들 개인에게 5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이 아니죠. 15만 원이죠.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까지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전주시와 다른 시군하고의 그 비교를 해보면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패널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누가 한번. 네, 저희 단체에서도 애초에 입장을 냈었는데요. 예. 이게 원래 지금 긴급한 재난 상황에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속성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별 기준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이론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준다고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자신 어떤 개인의 빈곤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게 이미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예. 또 이게 어떤 가구 소득이라든가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투여되는 선별 지급을 선정하는 행정력, 그다음에 자격 기준, 심사 기간, 그리고 어떤 자의적인 지급 기준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보편 지급을 해야 맞는 건데 전주시에서 1인당 52만 7천 원 정도를 예, 지급해가 총 250억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전주시에서 처음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기간 한 달 동안도 그 5만 명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연장을 받았고요. 예. 또 연장을 받아가지고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7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전주시는 정말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이 없는가,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인가, 예. 전주시의 지급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건 아닌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개인별 소득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대구시 이번에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예. 공무원 가족이 이렇게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뭐 전주시에서는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취지에 역행하는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전주시에도 주장했던 것처럼 반드시 어려운 계층에게 그 돈이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후 확인 조사를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계층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면 후속 조치나 환수들을 통해서 그 정말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가 그 사후 확인에 대한 뭐 자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별지급, 보편지급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뭐 저는 보편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산불이나 이 홍수 같은 피해하고는 달리 이 코로나의 영향은 대단히 강범위했고 또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70%가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75%가 영향을 받았는지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70%까지만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71%는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공평성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정빙 자료를 지급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정빙 자료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주시의 경우에 이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선에서 이제 행정 당국과 시민들 사이에 이제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재난지원금 가능한 빠르게 지급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전주시가 이제 지난 3월 27일 이 재난 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을 해서 5월 1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이후에 또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5월 20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이 행안부에 따르면 그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 3주 만에 대상 가구의 98.9%한테 지급이 되고 예. 실제로 한 60% 정도가 이미 소비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예. 이제 이런 지급 속도와 지출 속도 면에서도 보편적 지급 방식이 이번에는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선별적 지급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이 충분한 액수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원래 전주시의 의도는 좋은데 이 현실 세계에서 누가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게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네. 우리 하 회장님 남부시장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재난지원금 쓰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전주형 기본소득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뭐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카드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환영을 하고 잘했다 모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앞에서도 많은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5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처음에 1차에 4만 명 조금 넘게 되니까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2차에도 그걸 다 못 채웠습니다. 못 채웠습니다. 전주시의 행정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먼저 차고 나가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는 동감을 하지만 그랬으면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 주는 시기도 늦었고 했으니까 어디를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무진에 있으신 분들을 추가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뭐 인원이 없다, 행정력이 모자랐다 이런 건 변명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보십시오.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전주시만 선별로 해서 52만 7천 원씩 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진안을 보세요. 20만 원 줬습니다. 완주 1차에 5만 원 주고 2차에 지금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장이라는 그러한 시장 군수님들께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이러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차후에라도 2차, 또 3차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놓치지 말고 모두 이렇게 사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차임 처장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애초에 이제 선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그 근무 시간이 줄어든 그 비정규직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초 그 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을 받거나 아동수당을 받거나 다른 방식의 정부 지원을 받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재난 상황에서 그들을 배제할 이유가 또 있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근데 선별이라는 의미는 본인이 얼마나 그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가, 본인이 얼마나 가난한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언저리에 있는 그 신청했던 분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난하고 뭔가 남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 느꼈던 어떤 인간적 모멸감 그리고 또 탈락하신 분들은 또 허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근무 시간이 줄어서 급여가 줄어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전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무 시간이 줄지 않아서 계속 그 근무를 하게 되니까 지원을 못 받고 부업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공무원의 가족분들 중에 퇴직 공무원들 중에 부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근무 그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 때문에 그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순된 상황도 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그 80만 원을 벌던 비정규직이 100만 원을
9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벌면 받지 못하고 예. 작년에 100만 원을 받던 비정규직이 80만 원, 90만 원 받으면 이렇게 지원을 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모순된 결과로 나타나는. 근데 그 전주시가 갖고 있었던 애초에 목표,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정했느냐? 예. 선별이라고 했으면은 선별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질 수 있는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전주시의 재난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소득도 아닐 뿐더러 매우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도 비정규직인데 월급이 줄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월급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좀 근데 이게 실제 그 카드를 지급받았다가 뺏긴 사례도 있고요. 아, 그래요? 줬다 뺏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실은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 재난 기본소득 카드를 꺼냈지만 예. 예를 들면 행정상의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이 재난지원금이 경기도민에게 지급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 파급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집행을 한 거거든요. 네.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근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와 다르게 김무성 시장이 혼자서 발표하고 나서 뒤늦게 담당 부서도 며칠 동안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내부에서 우왕좌왕했고 네. 담당 부서를 정했는데 담당 부서는 이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조례도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지급한 측면이 있거든요. 의회를 또 설득해야 되는 과정, 예. 의회를 납득시켜야 되는 과정의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뭐 혹사당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공무원 행정력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공무원들, 그다음 위탁기관들 거의 강제 동원됐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파견돼 가지고 한 달 동안 지급을 받았는데 문제는 욕바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내부에서도 어떤 자상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실제적인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 맨 처음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은 자동 해고가 됐습니다. 예, 예.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분들 지원을 못 받고. 아, 근데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유명 브랜드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는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을 증명하기로는 자신의 소득이 없어졌다는 것 증명하기로는 매우 어렵고요. 다만 쉬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면 공공 위탁기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 사업을 멈춰야 되니까 근데 근무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어렵지 않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예. 거죠. 어쨌든 뭐 2차 재난 기본소득이 지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이런 패널들의 얘기를 좀 깊게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정부 재난지원금이 아까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60% 정도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20만 원씩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에.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2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당장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이게 지금 각계 의견이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건 1인당 2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 한 10조 원 정도면 가능하다. 예. 특별히 증액 없이 예산 증액 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건의문을 지난 5월 29일 날 그 정부에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산 문제만 아니면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 다만 이제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은 그 매우 좀 신중한 문제여서 실은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카드를 꺼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김종인발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그 카드를 꺼냈을 때 그 뭐 박원순 지사라든가 이낙연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그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던지고 있고 또 지금 2차를 지급하겠다고 한 지역이 대구에서 예, 권영지 시장이 대구, 2차 예. 지급하겠다고 했고 알다시피 전북 완주군에서 2차 지급을 지금 결정했고 그다음에 또 어제 그제 보면은 그 제주지사하고 성남의 은수미 시장 예. 또 재난지원금 2차를 지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옆에서 보좌했던 그 김종인 의원이 그때 기초연금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예산 문제 재원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없이 이렇게 쉽사리 꺼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기초연금 카드를 꺼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좀 정치적인 논리로도 이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김종인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그 보수 야당에서 그 기본소득 카드를 먼저 던져가지고 좀 선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최근 분위기나 흐름을 보면 다시 좀 2차, 3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데 좀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주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좀 지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기본소득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요. 우리 현장에서 느끼실 텐데요. 우리 하 회장님 2차 지원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표도 이렇게 보셨는데 2019년도 대비 5월 것을 전북 그 소상공인 카드 결제를 한번 저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5월 첫째 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두째 주에 102%, 셋째 주에 108%, 넷째 주에 111%까지 올랐다가 6월 들어오면서 장사가 조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60-70%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1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성장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과정을 다시 이렇게 이어서 나간다라면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상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다가 뭐 이태원이나 이쪽에서 또 있다 보니까 쿠팡이든 있으면서 지금 50명 이상씩도 이렇게 나타나고 5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이런 걸 또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지난 지원금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국장님은 어떻게? 네, 뭐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재난 상황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어려움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이냐 그것도 좀 이렇게 계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와 규모의 문제이긴 하지만 다시 6월 달 들어서 경기가 급속도로 그 침체가 된다면 뭐 여름 그리고 적어도 추석 전에는 다시 한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하는 게 일단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전 지급. 자, 긴급 재난지원금은 현금성 복지를 전 국민에게 확대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존재 의미 그리고 세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 교수님이 기본소득이 뭔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현금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조건의 의미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고요. 그리고 일을 할 의무나 혹은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에게 지급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기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번 재난지원금처럼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두 번 혹은 매월에 한 번씩 마치 저희가 월급 받듯이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소득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본소득은 그 액수만큼 사람의 소득을 영구히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소비도 이제 영구히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따라서 이 그 기업의 매출도 이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제 부양 효과가 있고, 다음으로 기본소득은 노동 공급에 대해서 노동 공급의 효과가 있는데,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동 공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의 소득이 많아지면 그 소득 수준에서 그 고소득 수준에서 자기가 일을 하기 더 하기보다는 그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로 일자리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현재 경제 상황에도 이제 부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기본소득은 또한 이제 노동 공급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노동 공급의 질 향상을 통해서 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파트타임 잡에 일을 종사하면서 예. 다른 여가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이제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생계비를 버는 대신에 일정 액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이제 취업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 이후에 더 양질의 잡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면만 일단 네.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다른 분들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제도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 대신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필요한 제도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양 이제 후장님. 그 박원순 지사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는 아마 동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전 국민에게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의 기본소득을 지원했을 경우에 그 정도의 재정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대정요법으로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이라도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 기본소득은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뭐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범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복지국가 제도와 버금가는 정도의 그 거대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공론화, 토론 이런 것들이 아마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기본소득이 맞냐, 뭐 고용보험이 맞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큰 틀에서는 다 합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우리 상황에 맞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한 번도 이 기본소득을 실시한 나라가 없고, 예. 다만 이제 뭐 어떤 부분적 기본소득, 예. 뭐 제한적인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에 갖춰야 될 충분 요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하나를 배제를 하거나 어떤 부분이 약화된 형태로의 실험 정도만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유의미한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너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은 하지만 재정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면 그 되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아마 이 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불가능하지만 이재명 지사처럼 조금씩 하다 보면 결국 기본소득으로 그 책임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주장까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가 적어도 그 최소한의 생활,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동의 권리, 이제 노동의 방식이나 어떤 노동의 의미나 이런 것도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노동의 권리는 헌법이 의무라고 지정할 만큼 아주 적극적인 인간의 권리인 건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본권과 노동의 권리를 누가 지켜줄 것이냐? 그건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 국가가 지켜주기 위해서 사회적 보장이라는 제도를 네. 씁니다. 그래서 사회적 그냥 사인 간의 보장 갖고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실업을 하게 되면 그 감소된 소득을 채워주기도 하고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공공의 개입을 이렇게 명시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 자영업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나 많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권, 노동의 권리를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게 먼저 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기본소득이 그것마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현실적 조건에서 보면 그러기가 매우 쉽지 않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기본소득을 주면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고용의 질이 예. 좀 높아질 고용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그 개인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그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근데 네. 문제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용보험처럼 국가가 개입해서 일부를 채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행정의 개입이 축소되고 국가가 개입이 필요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현재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류를 돌리는, 돈을 돌리는. 근데 돈을 돌리게 되면 물론 이제 개인이 그런 어떤 효용의 가치를 뭐 느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돈을 모으는 것은 자본을 좀 더 많이 축적한 부류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물론 이제 양병준 국장처럼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진행할 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 교수님 지금 이 보면 아까 기본소득 말씀하실 때 그 전제 조건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일부에서는 뭐 청년층에만 좀 기본소득 먼저 실시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산을 뭐 일자리 고용 예산을 좀 전용하면 된다. 특별히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재원의 문제인데요. 예.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아주 소수의 액수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특정 청년층에게 예. 충분한 액수를 지급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청년층에게 충분한 액수를 지원하는 게 뭐 현재 상태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대부분 연구에 따르면 청년 20, 3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모험심이 강하고 예. 진취적인 어떤 사업가 정신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청년들에게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 지금 청년들이 지금처럼 어떤 주어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청년층에게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이제 기본소득 논란이 나올 때 보면 이걸 복지 측면으로 보지 말고 경제 정책으로 좀 보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 구조 중에서 이제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으니까 수요를 좀 늘리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좀 활용하자.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경제의 바퀴가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기본소득 복지로 봐야 되겠습니까? 경제 정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이제 복지를 전부 포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예, 보면. 예. 근데 현실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재난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복지에 투여해야 될 정부의 예산을 끌어다가 거기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금 문제가 좀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네 없네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 연금 뭐 이런 것 그런 분들은 좀 더 많은 그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연금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니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예, 예. 실제로 사회 안전망이 되려면 적게 내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로서 기본소득을 바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비용들이 전용될 수밖에 없다. 예.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증세 이 다음에 이제 재원 문제 예. 나올 때 그런 자연스럽게 나오는 점에서 문제인데 기본소득은 현재로서는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예. 경제를 어떻게 하면 순환을 할 것이냐라는 예.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2차 재난 그 지원금이 필요하냐 마냐 그런 것도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예. 측면에서 그건 바라보고 예. 복지라는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그 문제를 따로 토론할 필요가 있겠다. 양국장 또 말씀하시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본소득을 가지고 뭐 복지냐 경제정책이냐 이렇게 나오는 논리는 약간 정치적인 논리가 좀 작동이 된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그 복지라고 하면 무조건 퍼준다는 식의 어떤 어려운 계층에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준다는 식의 어떤 개념들이 있어서
일부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가는 거 아니냐, 예산을 막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예. 경제 논리로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이건 퍼주는 게 아니고 집행이다, 예산 집행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집행하는 과정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하도 비판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최대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구도를 좀 가져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우리 교수님은 예,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지금 최근 10년간 수출이 우리나라 GDP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비가 GDP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낙수 효과가 잘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는 시기에는 이 수출이 GDP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소비가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70% 가까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 그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한 국내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국내 고용도 증가하게 되고 가계 소득도 증가하게 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다시 확대되는 이런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수출이 1억 증가하면 예. 국민 소득이 2억, 3억 이상씩 이제 증가하는 그런 이제 낙수 효과가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저희 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기업이 수출을 증가할 때 이 수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이 노동력이 싼 이 해외에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국내 생산과 고용 확대가 상당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생산 고용 확대를 유발하는 이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제 구조에서는 이 수요를 확대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이 이제 수요를 확대하는 경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 회장님 뭐 하실 말씀? 예, 아무튼 뭐 경제냐, 뭐 복지냐, 예. 우리나라 모든 게 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의원들이 예. 거기서 뭐 자기들 좀 좋은 쪽으로 예. 이렇게 일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수요와 공급. 이것이 원칙에 따라서 정말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에 복지는 이렇게 퍼주는 거, 그다음에 경제는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양면성의 정치인들이 그러한 논리를 점할 때 정말로 각자의 의견, 그 표 대결에서 앞서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심도 있게 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러한 서민들이나 그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을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치인들이 먼저. 그래서 이게 복지냐 아니면 경제냐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거대 담론이고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스위스처럼 결국엔 국민투표까지 붙여야 될 상황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걸 도입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서 계속 따라붙는 의문점이 재원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이제 뭐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이제 사회안전망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고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어떤 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재원 조달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핀란드 좀 다른 예, 나라를 예. 예를 들어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었고요. 이제 어쨌든 일부에게 선별해서 주는 복지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보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좀 상황이 다른 거고 좀 더 모든 그 국민들에게 골고루 질 좋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기본소득 실험을 했지만 워낙 막대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의
그 1인당 그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다 없애고 이게 이제 현금 단순히 지원을 하겠다. 현금으로만 대체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아마 공통되게 이런 방법 외에는 지금 타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택한 것 같은데 다만 그 우리나라 그 사회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시민단체 어떤 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 30만 원, 이런 1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연간 한 180 몇 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도면 어떤 증세 없이 가능한 게 아니냐. 다만 이제 기존의 복지제도나 조세제도를 좀 개편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지사가 말씀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는 연간 10조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월 10조니까요. 연간 한 120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뭐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국책기관에서도 증세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증세 없이는 어렵다. 네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세가 필요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한 명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이제 180조 정도가 되는데 이 액수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한 3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재원 마련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계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서 봤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재원이 가능한 뭐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내지는 뭐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먼저 지급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제 필요하는 이런 단계적인 방식을 거쳐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재원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모든 논의가 다시 스탑되는 뭐 이런 건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처장님께서. 이제 기본소득은 이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런 현실적으로 막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려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그리고 기본소득도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금만 확대해도 사실은 이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원 문제가 발생하는데 증세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증세를 누구로부터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증세 그러면 대부분 간접세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뭔가 사 먹으면 그 세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원래 기본소득 취지에 맞으니까 그쪽에 재원으로 마련하면 될 것 같고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번 사람이 번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보장 그 확충에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굉장히 기계적인 발상이긴 한데 어쨌거나 국민들이 증세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이 좀 더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아졌다. 긴급 재난지원금 국민들이 수령을 하면서 뭐 그런 것들도 앞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실제 복지 수준이 발달한 나라들 보면 상관관계가 하나 있는 게 부패지수나 투명성도가 굉장히 국가 투명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냈을 때 그 세금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뭐 부패지수라든가 너무 최하위권에 있고 특히나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집단 1위가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개선과 함께 그만큼 또 정치인들을 잘 감시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금을 국가 재난지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고 또 이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그 논의 주제가 된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뒤 대선 국면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네 분 전부 다 필요는 하지만 재원이 문제고 그 재원을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동안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사에 수십조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은 자신의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면서도 그 세금이 본인에게 쓰여지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물론 이전의 경제 위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코로나19라는 독특한 경제 위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국가에서 준 정부 재난지원금이 국가와 개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옹 교수님. 예.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매출 증대 그리고 소득 증대에 커다란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이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현재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일용직과 임시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다수의 자영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벌이들이는 소위 말하는 한계 자영업자가 2018년 기준으로 한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가장 많은 이제 피해를 입은 계층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보다 은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이러한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마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했다고 네, 보십니까? 예, 예. 우리 하 회장님. 네, 하여튼 뭐 낙수효과 무용론이라는 그런 언급도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낙수효과에 따른 정책이 물론 큰 효과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나 소비자들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지원현금 이런 부분에 이 쓰임새도 뭐 어떻게든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쪽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이 이렇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주요한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개입이 돼서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세금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재난지원금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게 됐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세금 관련 신뢰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국가의 직접적인 복지 수혜를 경험하는 계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 상승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양 국장님. 네, 어쨌든 현재 어떤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건 논의는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어떤 인구 사회적 조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산 조사 없이 이렇게 그 지원하는 수당에 더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기본소득 논의는 어떤 미래 방향이라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요.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지자체를 비롯한 세계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 것은 좀 유의미한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제는 우리 의제와 상관없이 어떤 이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주제가 재난지원금이라는 주제가 좀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의 사회복지 제도가 있고 기본소득에 막대한 재정이 추정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어떤 뭐 마음 좋은 아저씨가 도와주는 일시적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분배 문제,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패러다임,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좀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쟁들이까지도 어떤 국가의 역할이 뭔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게 뭔지까지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재원마를 위한 증세 논의, 그다음에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또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 범위가 다양하거든요. 네. 버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충분히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주제이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보고 어쨌든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공론화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불과 한 10년도 안 됐나요? 무상급식 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이 낙마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뭐 굉장히 진일보한 어쨌든 한번 논의가 경험을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민 현금 예. 지급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우리 이 처장님. 네. 그 경제 위기 상황이나 뭔가 재난 상황이 오면 국가는 경제 위기 그러면 대기업이나 금융에 지원했고 재난 상황이 오면 그 재난을 받았던
분들에 한해서 네. 구호 성격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전 국민이 그 지원을 받는 그 재난지원금 국가가 직접 지원한 사례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저는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개선시켰던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게 한 가지 선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 그냥 선별하거나 그쪽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그리고 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연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연구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사회적 보장제도도 계속 유지하고 확충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지급이 2차, 3차로 이어질지,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로 확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이 인간다움에 대해,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 대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니 이웃이 보였다는 한 시민의 말은 그래서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촉발된 기본소득을 비롯한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